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인적쇄신 의지를 담아서 개각을 단행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인사청문 전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지금 각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이전과 비교해서 수위가 높다거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개각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를 여론조사 지표와 또 맞물려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잘한 일이라는 것이 조금 더 높죠. 저것은 이제 김부겸 총리 그 내정자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뭐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결국은 TK 통합이라든가 화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TK 쪽 인사를 총리로 내정했다라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표를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인정하는구나,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잘한 일이라는 부분이 44.3%가 나온 것이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도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이런 점들은 이제 물론 장관의 5명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기존의 공무원, 공무원 출신들이 이제 관료 출신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좀 한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더 세신적으로 다른 임무를 했으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측면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의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대권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뒀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복잡한 현안 대변인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국민소통수석이 나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변인한테 대변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요, 저는 이번 개각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쇄신의 가장 활용 점정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을 누굴 시킬 것이냐. 현재 정말 정권을 상당히 옹호하고 보위하는 친여권 성향이다라고 누구나 좀 인정을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지명한다면 이 정권 쇄신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 쇄신 또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후보들이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개파 논쟁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어제 광주 TV 토론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연설도 하고요. 오늘 전주 TV 토론도 하고 민주당의 당권을 향한 아주 치열한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그리고 우원식, 홍영표.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서 아니면 개혁해서 나갈 것인가. 이 방향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고쳐야 된다. 상당히 쇄신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유능한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개혁 방향은 민생이다. 이런 것으로서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이 좀 불철저했다. 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사람의 그 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전에는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출마가. 그래서 조직세에서 좀 강하지 않냐. 대의원 쪽에서 좀 강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 사람이 상당히 대의원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게들 판단하고 있다. 이제 치열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데 TV 토론에서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누가 더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각축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당 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대표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후의 진로,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환경,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주목이 될 것 같은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단일화 여부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 나간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후보 사이에 좀 물밑에서 단일화를 좀 하려고 하는 협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쇄신이나 개혁보다는 아주 강한 선명성 경쟁을 더 할 것 같아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권리당원들은 114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찍고 당대표 때 1번 찍고 예. 최고위원 때 1번, 4번을 찍어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욱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다 경험들이 굉장히 있는 3명 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단일화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까?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의 인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잘 처음 듣는 모르겠지만 얘기인데. 논의가 예.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단일화가 실제로 또 논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지도 흥미롭네요.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갖고요. 또 한 가지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요. 현재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의 논란의 소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체 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또 더해서 남녀 간의 이제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관련 논란도 또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그 논란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이 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징병제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잘한 변화들은 훨씬 더 섬세하게 설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당장의 남성들의 이 시간 소모와 희생을 막는 어떤 국가의 대응, 그건 당장 하고 싶고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좀 큰 로드맵 속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모병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권인숙 의원은 교수 시절에 징병제 여성 참여라는 또 논문을 통해서 여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주장을 했던 인물인데 이게요, 20대 남성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구애 작전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선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문제 제기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따라 붙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20대의 청년들에게는 이 모병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병제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징집제도 아니면 국민 개병제도라든가 이런 병역제도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피할 수 없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현대전에 있어서의 의미 이제 군에서도 이제 AI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당히 기술이라든가 군 기술이라든가 전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도화될 때고시고요. 과거처럼 이제 육군 제2차 세계대전처럼 육군 백병전, 6.25 전쟁과 같은 이런 현상은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고 고도화된 인력들이 군에 가서 활동을 하는 모병제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우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국가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향후 대선 후보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여겨집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되기는 어렵겠죠. 이거는
국가 안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저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논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건강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녀 복무제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들이 복무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들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들이 이제 군에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40일에서 뭐 100일 사이에 군사훈련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남녀 다. 개병제 형태죠. 근대 국가에서요. 그런 형태로 받게 되면은 하여튼 아이디어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제 아이디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남녀 복무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흔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군 가산점 논란 네. 이런 부분들도 희석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정치혁명이라고 던진 이 책의 논제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담론과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죠. 네. 예. 물론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장 소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2032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남자의 병력 자원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모병제, 이것으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모병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어요. 2019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모병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그렇게 연구를 시켜봤더니 1년에 2조 7천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방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무기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2조 7천억이 더 들어간다면 이걸 과연 국가 예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모병제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접근하는 것 같아요. 여성을 군사훈련 시키면은 20대 남자들이 그럼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죠. 군 가산점제를 도입을 하고 전역자를 예우해준다. 그러면 20대 남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냐고요. 이것 때문에. 20대 여성분들은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되게 양날의 칼인데 이런 부분을 여성 젠더라든지 아니면 여성 뭐 성평등 문제 이런 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20대 남자들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뭐 득표를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 자체가 표랑 직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젠더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군에 가서 국방에 의무를 다한다든가 상당히 그런 것은 뭐냐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권인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여성에 맞는 또 이제 그런 군사훈련을 펼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여성이 복무할 수 있는 역종이 따로 있을 테고요. 군에서 있어.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내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논의가 이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예. 이 논의가 딱 뭐 젠더 문제다, 이 남자 문제다 이렇게 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여당 내부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위도 출범을 했고요. 대출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민심을 달랠 만큼의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꾸는 그런 정책을 한다? 네. 이건 집권 여당답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라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태까지 자신들이 상당 기간 주장을 해왔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꾼다? 쉽지 않아 보여요.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의지만 갖고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야당과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취할 건 취했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 있는 분들만 집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조금 더 넓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샀는데 우리 청년들, 네. 20대, 30대 분들 지금 막아놔서 못 하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희망의 사다리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보자들 저마다 또 대출 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은 당연히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면 또 심판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국민들의 실생활을 예를 들면 상당히 침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네.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집권 여당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방향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냐 하면은 불로소득이라든가 투기라든가 수요 억제 정책을 폈지만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현실에서 적용성이라든가 예. 반응성이 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문제라든가 실수요자에 맞는 주택 정책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민간 전문가들 다 불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예. 특위에서요. 굳이 금융 문제 전반적으로 다 해서 무엇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는지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네. 이 국정 운영에서도 올바라고 봅니다. 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요.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21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정말 항상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자리인데 빈자리에 야당은 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거의 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들립니다. 정청래 의원 본인은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이미지나 특히 야당에서 보는 이미지는 워낙 강경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형성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법사위원장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죠. 내가 법사위원장 되면 하늘이 무너지냐? 그렇게 올렸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국민의 억장이 무너져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제발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되라. 그러면은 국민의힘 인기가 더 올라가고 민주당은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께서는 그동안 상당히 재기발랄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고 강성 친문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전임 윤호중 법사위원장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야당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평가인데 정청래 의원이 돼가지고 오만하고 그런 폭주적인 모습을 더 보일지 아니면 민주당이 대국민 이미지를 생각해서 다른 분으로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네. 기존의 이미지를 싹 다 바꾸면서 정말 부드러운 협상의 달인 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정청래 의원 본인한테도 좋은 것이고 민주당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무수석의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하고 또 김부겸 내정자를 총리로 내정했잖아요. 김부겸 전 의원을.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도 그런 거 좀 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여야 간의 협상과 협력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예를 들면 좀 정청래 의원이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인물이라 그래도 상당히 좀 야당과의 대결 지향적이라든가 예. 자기 진영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원장을 피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국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와 특히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문제는 상식의 회복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뭐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우리 국회의 오랫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특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 당이 나눠 갖는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네, 지금 같이 들으신 것처럼 이 야당 원내대표의 출마한 후보들은 위원장 자리를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상 없어요 라는 것을 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삼선 의원들 표를 좀 갖고 오기 위해서 두 분 다 권성동, 김기현 후보들이 다 대부분 삼선위원장님들 제가 협상을 잘해서 상임위원장 가져올게요. 법사위원장 안 가져오더라도 한 7개 상임위원장은 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모양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받는 것, 배려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이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원구성 처음 할 때 자 그냥 18개 다 가져가 민주당. 그래서 책임 정치 해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때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한번 당신들이 더욱더 책임지고 대선 때 한번 평가받아라. 그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전략을 고수한다면 대선 1년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대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저는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안 돼. 그런 거는 이제 그때 1년 전에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 배분을 하고 합의를 했었어요. 2차례인가. 예. 했는데 그것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가서 보고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하지 마. 그래갖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했던 몇 차례 중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돼 그랬단 말이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덫인데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독주 한번 해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 나왔던 안이 그러면은 박병석 의장이 냈던 안은 뭐냐면 법사위원장을 2년까지 그럼 민주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에서 되는 정권에서 그다음에 2년 뒤에 법사위원장을 하자. 뭐 그런 네. 중재안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뭐 1년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다른 상임위원장 장관급이니까 야당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실제로 3, 4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좀 지금은 협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협상을 잘 해서 국회 부의장도 공석이잖아요. 야당 몫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당한테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한테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이 정세균 전 총리가 퇴임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봉하마을도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이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과제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필요한 전략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이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양자 대결 구도에서 차이가 크잖아요. 예. 크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하고는 호남이라는 부분들이 겹치는 거고 이재명 지사와는 친문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성기 전 총리는 저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오랫동안 당생을 했기 때문에 이 당내의 조직을 활용해서 이제 문재인 세력 그리고 당원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세력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행보를 이제 가열차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 그것은 대중적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확답을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예.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희망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엔 두 가지 기반을 삼고 싶어 할 거예요. 친문 세력과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 하지만 첫 일정을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줘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어렵다. 본인이 방역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끝내지 않고 대권을 출마를 하기 위해서 첫 일정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저것은요, 그냥 지금까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역적인 지지 기반 이런 것에 기대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권을 꿈꾸는 분이잖아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비전, 희망을 줘야 합니다.
과거지향적인 정치는요, 미래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코로나19가요. 예. 올해 말 내년 가도 확실하게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정세균 전 총리가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동안 노란 잠바 입고서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했던 점들, 그 성과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